서비스와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최종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노인 빈곤을 걱정하는 보장성 강화론자들과 또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재정 안정론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 최대 산업무역 박람회 중 하나인 메세가 열렸습니다. 유럽 제조업 기업들이 다양한 디지털 전략 방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제조 데이터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수출 실적이 나왔어요. 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요. 네, 두 자릿수 증가율, 수출 회복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수출액 56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거고요. 네. 이제 따지고 보면 작년 10월부터 이제 7달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간 것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올해 1월에 수출 증가율이 18.2% 깜짝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가 네. 2월과 3월엔 또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올라선 거죠. 수출이라는 게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전 수치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4월 수출 실적이 아까 562억 6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2022년 4월 578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실적. 그렇군요. 월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작년 4월 수출을 비교해 보면 49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수출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도 일단 높고요. 네. 중동 지역 분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물류비도 최근에는 굉장히 출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탄탄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지금 무역수지 흑자도요 11개월 연속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역시 반도체 수출이 좋았죠. 네, 역시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가 앞에서 우리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1%가 증가한 99억 6천만 달러, 6개월 연속 증가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곧 100억 달러 돌파도 이제 목전에 뒀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금 지난달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또 5달 만에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것이기도 합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을 정도로 골고루 잘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가장 큽니다. 지난달에도 24% 급증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다시 기록했고요. 대중 수출도
빠른 회복세입니다. 9.9%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눈길을 끄는 거는 중남미였습니다. 대중남미 수출이 25억 달러로 38.2%나 증가를 하면서 9개 주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가계 대출이 좀 감소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또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고요? 예, 그게 지금 증가한 것도 증가한 건데요. 증가 폭도 꽤 컸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을 집계를 해보니까요. 699조 193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3월 말과 한 달 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5조 6천억 원이 불어난 겁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이제 계속 늘다가 지난 3월에 2조 2천여억 원 줄었어요. 네. 그래서 11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불어나게 된 셈이죠. 규모가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이 3조 5,976억 원 늘었고요. 신용대출도 1조 8,9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나요? 예, 지난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일시적이고 계절적 요인들이 있었어요. 봄 이사철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신규 전세 대출을 받는 수요도 분명히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대어라고 불리우는 공모주 투자 수요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금 재원으로 연초에는 일부 이 기금에서 공급이 되다가 네, 네. 이 기금이 이제 목표 재원이 소진이 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잡히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올해 1월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이제 은행 주담대 잔액으로 잡힙니다. 이게 인기 많았다면서요. 인기 많죠. 네. 1%대 저금리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고 대출 신청 건수가 지난달 말까지 2만 건 돌파했고요. 신청 금액도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쪽에서는 지금 고금리, 금리를 높여서 통화 긴축을 해서 시중 대출을 조이는데 이게 정책 대출이라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또 대출을 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자칫 정책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K패스요.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요? 네. 이 K패스가 이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또 최근 개통한 이 광역급행철도 GTX까지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한 다음 달에 환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비율이요.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환급 비율을 보면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네. 저소득층은 53%입니다. 꽤 높죠.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일단 월 15회 이상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대 환급을 해주는 상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대 60회분까지만 환급이 됩니다. 총액 상한도 있습니다. 네. 지출 총액 중에서 20만 원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0% 환급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지출액이 19만 원이라고 일반 성인이 19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면 네. 환급률이 20%니까요. 19만 원 전액에 대해서 이제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거니까 3만 8천 원을 네, 다음 달에 돌려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만 원을 초과했어요. 만약 월 지출액이 22만 원인 네. 일반 성인이라면 20만 원까지는 이제 그대로 20%를 적용되는데 네. 20만 원 초과분 2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는 이제 부문이 달라진다는 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K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전용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알뜰 교통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 발급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전환만 하면 됩니다. 네.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이미 가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 할인 카드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 카드가
수가 있거든요. 기후동행 카드는 선불로 먼저 지급을 하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따져 보셔야 돼요. 대신 제한이 있어요. 광역버스 같은 건 적용이 안 되고요. GTX 같은 건 또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은행 한도 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제 한도 제한 계좌, 그러니까 한도가 제한된다는 계좌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게 제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이제 필요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게 2016년에 도입된 계좌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곧바로 일반 계좌를 잘 내주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한도 제한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주고요. 일정 기간 거래 기간도 하고 또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나중에 일반 계좌로 전환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도 제한 계좌가 금융거래 한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은 30만 원까지만, 또 ATM 기기에서도 30만 원, 창구 거래를 할 때만 1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그랬군요.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바뀝니다. 어떻게요? 인터넷 뱅킹은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 거래는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17년 만에 불붙은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짚어볼게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이제 10월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이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국가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아니면 재정 전망에 기반해서 보험료 인상 또는 기금운용 계획 이런 것들을 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복지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 말하자면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 대체율과 관련한 그런 네. 이제 사안을 국회나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시민들이 이제 함께 논의해 줄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란으로 네. 비우고 일단 국회로 네. 보내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국회 연금 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공동운영위원장님들께서 네. 두 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게 네. 지금 이제 틀이 된 소득보장 강화안하고 네. 재정 안정화 강화안. 네. 그래서 소위 이제 13% 보험료를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50%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하는 안하고 네. 그걸 이제 소득보장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강화 방안은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가고 보험료율만 15% 올리고 하는 네. 안을 일단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잖아요. 네, 초기에 될 때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 70%, 보험료는 뭐 3%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이게 좀 두 차례 연금 개혁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이렇게 연금 개혁할 때도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는 아니죠.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런 네. 식의 이제 공론화 구조를 가진 거는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제 삶에 직접적으로 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금이고, 또 시민들이 직접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 실제 연금 살림살이를 좀 챙겨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금에 대한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이제 사실은 이 공론화의 구조가 이제 뭐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종종 이제 이 사회정책 의제를 다루면서 채택이 돼요. 네. 우리가 그 고리 원전 중단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이제 공론화 구조를 한번 가졌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금 개혁 논의가 공론화 구조로 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꾸린 공론화위원회가 전체 36명이었습니까? 뭐 노동자, 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뭐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눴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는 네. 지금 이제 그 공론화위원 그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 이렇게 그 이제 연금 개혁 전문가와 그다음에 공론화 그 운영 전문가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이제 공론화의 그 진행 과정은 2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말씀하셨던 그 이해 집단 대표단이 이제 그 5개 그룹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사용자, 노동자, 그다음에 그 청년, 그리고 그 연금 수급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네. 이렇게 5개 그룹에 36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한 역할은 뭐냐면 그걸 네. 이제 의제 수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시민 대표단 500명이 논의할 의제를 정하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지금 그대로 받는 안을 두 가지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13, 50 그다음에 12, 40이라고 네. 하는 네. 그 안을 여기 의제 수기단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의제 수기단에서 만들어서 시민 대표단 500명이 이제 수기 토론회를 가진 거죠. 네, 그 네. 시민 이제 500명도 네. 원래 이제 10,000명으로 일단은 전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인구별로 표집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10,000명에게 연금 개혁 의향을 이제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의향을 묻는 그러니까 입장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의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득 보장 강화안을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재정 안정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선호를 고려해서 네. 10,000명에게 묻고 그 네. 10,000명이 그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표명한 거 그대로 500명을 미니 버전으로 네.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더 내고 더 받기가 13, 50.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더 내고 더 받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 그대로 둔다. 이게 이제 이 안이잖아요. 이 두 안을 조금 더 비교를 해봐 주세요. 네. 일단 이제 더 내고 더 받기에서 이제 그 안은 지금 보험료 9%에서 13% 그러니까 4%포인트를 보험료를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 그러니까 10%포인트 올리는 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안은 보험료도 더 내고 뭐 소득 그 대체율도 올린다라고 해서 더 내고 더 받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네. 사실은 보험료율이 5%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12, 40 안에 비해서 보험료율은 1%만 높은데 네. 소득 대체율은 10%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제 13, 50 안이 네.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보험료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지속 가능성은 좀 악화시키는 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수지가 더 악화시키는 안, 그리고 재정 적자 구조가 조금 더 심화되는 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은 일단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를 3% 포인트 올리는 안이니까 네. 어쨌든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는 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재정 역량을 한번 그 두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안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게 일단 기금 고갈연도를 그냥 한 6, 7년 정도만 연장시키는 각각 2061년, 2062년으로 그래서 기금 고갈 연도로 보면 1년 차만 나는 거예요. 62년, 63년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2061년, 62년으로 어쨌든 둘 사이에는 1년 차이밖에 1년 차이만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재정 영향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중요했었던 거는 보통 이제 그 보험료 올리는 건 바로 이제 재정 영향이 나타나지만 소득 대체율 올리는 거는 한 3, 40년 지나서 실제 이제 받을 때 그게 이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13, 50%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은 2062년 적자 그러니까 기금 고갈이 나고 나서 오히려 그 적자 구조가 이제 악화가 돼서 실제로 지금 재정 적자 폭이 그 이제 12, 40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한 4,600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13, 50안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1,000조가량 더 늘리는 안이 돼서 그 둘 간의 격차가 5,600조. 네네. 차이가 있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율이 우리가 이제 9%고 소득 대체율은 42.5%인데 이게 이제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에 소득 대체율이 40%다. 그래서 크게 9, 40과 비교했을 때 13, 50이냐, 12, 40이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운용상에는 5,600조라는 큰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거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이 2055년인데 이란 13, 50은 2062년이고 그러니까 7년 연장되고 하나는 8년 연장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재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대표단 토론회 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던 거죠? 저는 재정 안정화를 좀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1차, 2차, 3차가. 일단 이제 시민대표단 500명은 저희가 이제 KBS 그 공론화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그 자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기 자료집, 기초 자료집, 심화 자료집, Q&A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자료집이 일단 갔고 그래서 공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닝 자료도 있고 그래서 자료나 이러닝 이제 그 공부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진도를 체크를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숙지가 되었는지 나름 그걸 이제 스크리닝하는 테스트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거쳐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KBS 생방송으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말 그 이틀씩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4일 동안 이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소득 보장 강화를 옹호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진지하게 진행이 그리고 됐었어요. 또 시민 대표단이 또 분임 토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또 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득 보장안이 우위였습니까? 설문조사가 그건 아니어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좀 상세 분석이 나온 걸 보면은 일단은 원래 이제 전체 우리가 표본을 보면은 소득 보장을 강화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입장이 원래 표본에서 좀 높았어요. 한 그 49대 그다음에 34 요 정도로 이렇게 14% 포인트 좀 13% 정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14%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 보장을 선호하는 안이 14.6%가 높았는데 일단은 학습을 하기 전에 1차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마련을 하는데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안보다 그냥 그대로 받자. 그러니까 12, 40 안에 대한 선호가
12%포인트 높았었어요. 네, 중간에 네. 처음에는 처음에. 1차 조사 때 이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말하자면은 조금 더 높은 선호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차, 3차를 거치면서 네. 최종적으로는 지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4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소득 보장안은 56%. 그래서 네. 13.4%가 소득 보장 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역전이 된 거죠.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선호도가 역전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어떤 지지 기반을 좀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이렇게 이제 대표성을 띈 분들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지금 이제 안 나온 걸 보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 결과가 조금 두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왜 재정 안정 강화 입장이었다가 소득 보장 강화 입장으로 전환되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해석은 일단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기금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런 이제 선지식들이 많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적 선호는 소득 보장을 더 선호하더라도 좀 재정 안정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은 소득 보장 강화 쪽 전문가들의 네. 그런 이제 맞으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호소력 있게 다가간 건데 거기서의 이제 핵심 주장은 뭐였냐면 네. 이제 노후 빈곤 불안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 연금 더 챙겨야 된다. 그런데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계속 2.5%씩 성장해 나가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국고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은 일반 소득계층이나 젊은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은 덜어주고 이제 챙길 거는 더 챙겨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하고 책임감을 좀 내려놓는 그 지지 기반을 사실은 마련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또 그럼 그거를 반대하는 설득을 충분히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정 안정 쪽에서는 주로 저희가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재정 계산에 대한 이제 미래 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이제 현 세대 책임감 그리고 고통 분담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데 열중을 했는데 저희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40% 소득 대체율이 그래도 기본 보장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장성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소득 보장 강화 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0% 소득 대체율이 국제적인 기준입니까? 지금 OECD 기준으로 42.3% 정도고 그다음에 OECD 보험료율은 18.2%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율은 절반이고 소득 대체율은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가요? 네. 그 개혁안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두 개로 압축된 거에서 결론이 났는데 거꾸로 후퇴하는 얘기라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의제수기단 아까 이제 이해집단 그 36명이 모여가지고 하신 작업이 그 의제를 이제 5개 집단 중에서 적어도 3개 집단이 지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6명 중에서 8명의 최소 인원이 지지를 해야지 안으로 성립을 한다. 이런 이제 룰을 가지고 의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제안했었던 40% 15% 보험료를 올리는 안은 채택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15%요, 갑자기? 원래 이제 그 민간자문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거는 15% 보험료를 올리고 그랬어요? 40% 소득 대체율 그건 아예 통과가 되기가 어려웠겠네요. 지금 결과를 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 40을 지지한 그룹이 주로 이제 경영자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청년들이었고요. 13, 50을 지지했던 이제 집단들은 주로 이제 노동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들 이런 이제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15 안이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세대 형평성 안으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KDI의 신연금안이라고 부르는 안이 설명이 됐었는데 아예 의제에서 거부되었죠. 네.
신연금안도 좀 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9% 유지하는 게 구연금이고 그다음에 낸 것보다 더 받는 거고 신연금은 보험료를 15.5%로 인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또 그러니까 신연금안은 일단은 구연금하고 신연금을 분리를 해서 네. 구연금에 이제 지금 미적립 부채라고 남아 있는 609억 원은 국고가 일단 책임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를 확정을 하고 네. 그걸 운용해서 약 40%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확정 객출 방식이기 때문에 네. 급여 40%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운용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낸 만큼 받는다라는 것에 그 청년들이 낸 만큼 못 받을 거다라는 이제 워낙에 그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낸 만큼 받는 안이 15.5%를 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한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5.5%를 지금 바로 지금 현행 연금에 올릴 수 있다면 사실은 적립기금을 네. 고갈되는 거 걱정 안 하고 사실은 현 연금 체제로 쭉 사실은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연금안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소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읽혀지는 부분은 있지만 네. 사실은 현행 연금 제도로도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개혁 논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 개혁안이 이제 연금 특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법제사법위원회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5월에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네. 21대에서 연금 개혁을 꼭 통과시킬 거라고 기대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13, 50안에 대한 선호가 밝혀졌지만 그것의 진의는 국민들이 어쨌든 소득 보장도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연금 부담도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수용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다만 13, 50안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악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그렇게 더 심화시키면서 지금 거꾸로 가는 개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미 수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감안해서 국회가 좀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게 되면 21대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부가식하고 적립식이 섞인 부분 적립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기금 고갈된다 미래세는 하나도 못 받는다 자꾸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나라 보면 그 부가식으로만 해서 그 GDP 대비 뭐 한 1.2%, 뭐 독일 같은 경우 한 달치 정도 기금만 쌓아놓고 운영하고 있고 영국 1.8%, 프랑스 6.7% 이렇게 해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 후세 이제 미래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적립기금을 유지하자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면 우리의 인구 구조가 워낙에 세계에 유례 없이 특수해서 네. 그 부가 방식 이후의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30%, 40%까지 그 높아지니까 때문에 이제 보험료율을 좀 세대 간에 평탄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최대 15% 정도로 지금 올리면 그렇게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적립기금 유지가 필수 조건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조건에 가깝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연금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연금 개혁이 네. 그야말로 이제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딱 이걸로 끝이야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첫 발을 일단 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21대 연금 그 국회에서 연금 네.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뭐 민의를 반영한 약간의 소득 대체율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안이 꼭 이번에 통과됐으면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하노버 다녀오셨다고요. 네.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매년 3월 혹은 4월에 열리는 산업박람회인데요. 올해는 4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축구장 8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2홀에서 저 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에 한 2만 보씩 걷게 됩니다. 좀 살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양질의 세미나가 열리는 게 또 산업박람회의 특징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 1000여 개 정도의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계속 열리는데요. 네. 그 원 없이 이제 세미나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듣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도모면은 독일 북부 함부르크 밑에 브레멘 그 밑에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하노버 메세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인데요. 그래요? 규모도 그렇고 네. 면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CES, MWC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 전자제품 박람회, 네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아마도 그 지역이 좀 핫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노버 메세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도요. 네,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노버 메세가? 여기 이제 194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이후에 이제 빨리 경제를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처럼 그 당시에 수출 증대만이 답이다. 이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알릴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메세라는 걸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독일의 기술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독일 기계산업 발전의 발판이 됨과 동시에 이제 여러 국가들도 나도 참여해보자라고 하는 계기가 돼서 네. 경제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유럽의 어떤 기술을 뽐내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근데 메세가 원래 그 가톨릭 미사를 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영어도 메스고 우리 네. 미사하고 좀 비슷한데. 독일어로 이제 그게 메세. 읽으면 메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산업박람회가 근데 미사인 거죠? 예전에 이 사람들이 미사를 위해서 성당을 갔을 거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성당 앞마당에 이제 다양한 좌판들이 깔렸던 거예요. 네. 미사가 끝나고 나면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시장이 열렸던 거죠. 산업박람회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의 상품과 기술을 뽐내거든요. 네. 이게 그 장터와 같다 그래서 메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해마다 메세 다녀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거의 매년 가고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돼서 못 보고 있다가 올해 이제 가서 그동안의 변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꼭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하노버 메세를 정말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타깝게도 가면 한국의 부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그 행사 성격으로 하는 일부 부스가 좀 있고요. 네. LS 산전이 올해는 크게 부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기업도 잘 없고 참가자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중국인, 일본인, 유럽 사람도 오는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독일 하노버 메세를 꼭 가봐야만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고요. 매년 독일 총리가 메세 시작하는 날 9시에 우리가 어떤 산업 전략을 할 건지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오바마하고 메르켈이 손잡고 우리가 이게 유명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화려하진 않지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꼭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보아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딱 하나를 잡고 갔습니다. 유럽의 데이터 전략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려고 갔습니다. 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중간재 기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처럼 화려한 최종재 상품들이 아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볼트나 너트부터 집채만한 베어링도 있고요. 당연히 AI 기술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재밌는 거는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다양한 정책연구소나 정부 부처도 부스를 만들고요. 네. 자신들의 산업 전략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유럽의 많은 전략들이 문헌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공부한 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맥을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올해는 유럽의 데이터 전략을 살펴보려고 독일에 갔습니다. 네. 그 유럽의 디지털 정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 데이터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 4차 산업혁명, 유럽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유럽이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했고 우리도 이걸 차용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으로 쓰고 있죠. 이런 배경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데요. 동시에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또 독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정 방식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실력도 상당하고요. 네. 엄청나게 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추격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보자 하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을 싹 돌려봅니다. 네. 굴뚝없는 산업을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엔 이미 미국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네. 1970년대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IT 분야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독일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서비스업도 대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을 또 이길 재간도 없고 독일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이게 된 겁니다. 네. 이때 생각해낸 전략이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제조의 디지털화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유럽이 제조의 노하우나 경험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공장을 아예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정에 사물 인터넷을 설치를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5G 통신 환경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똑같은 공장이 내 태블릿 안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태블릿에 있는 공장의 밸브를 잠그면요. 네. 실제로 그 공장의 밸브가 같이 잠깁니다. 진짜로.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공장에 압력이 생겨서 파이프가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요 디지털 환경에도 똑같은 물성 정보들이 여기에서 곧 바로 구현이 되는 거죠. 네. 양방향으로 물성들이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쌍둥이처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이 완벽하게 링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완성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몇몇 프로그래머만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고요. 네. 또 스마트 공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던 것이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비용도 줄이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유럽이 찾아낸 디지털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아디다스가 이제 공장을 동남아에 있던 거를 독일로 옮깁니다. 인건비가 높은 독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다 이러한 전략들이 바탕이 되고 있었던 더 이상 거죠.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벌써 10년이 다 된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가보면 이미 많은 공장들이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다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네.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할 시점이 온 겁니다. 공장의 데이터는 계속 쌓여가는데 데이터의 가치를 끌어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제 네. 이상적으로는 디지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 공장에서 쌓인 데이터는 나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내가 어떤 공정을 효율화하면 되겠구나를 디지털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네. 다른 공장의 데이터와 내 데이터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막 찾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협업할 파트너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 데이터는 나만 겨우 쓰는 환경이 이 오랜 기간 지속이 돼 왔던 거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고민은 그러면 공장들끼리 기업들끼리 어떻게 데이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도록 만들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네. 다른 데하고 결합을 하면 좋은데 네. 나만의 데이터를 저쪽에 가져가서 네. 나한테는 또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만연해 있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는데 네. 내 것만 빼먹고 제 데이터를 안 주면 어떡하지? 혹은 다 빼먹은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네.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없어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유럽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데이터가 분명히 우리 공장에서 유럽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저장은 어디에 되고 있냐면 미국이 만든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이 데이터마저도 뺏길 수 있겠다. 라는 데이터 주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 점유율 한 20%도 안 되거든요. 클라우드가.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2019년부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EU처럼 유럽의 데이터 연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구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원칙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요. 네. 이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원칙을 만든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걱정하지 말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 표준을 만듭니다. 그 이름이 가이아 X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가이아 대지의 신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이면 지금 5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간 겁니다. 진짜 성공을 했는지. 네. 그렇게 됐더니 이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즈 케이스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방송된 유튜브 버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카티나 X라고 하는 네네.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독일이 자동차 네. 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조는 대기업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죠. 중소기업들이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고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비용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인 가이아 X, 지금 말씀하신 카타나 X 이런 게 네.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특히 좀 많이 사용이 됐던 거고 네.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제조업 분야입니다. 네. 카티나 X가 자동차 분야였다면 매뉴팩처링 X라 그래서요. 예. 이제는 제조 분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받아들이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고 상호 연결성을 막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화학, 이제 다른 산업들끼리 막 융합이 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네. 가면 이제 또 굉장히 다른 유즈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항공, 화학 산업, 다른 여타 산업으로도 많이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유럽 가보시니까 좀 많은 그 변화상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많은 위기의식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관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많이 늦었다라는 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유럽이 시작된 이후에요. 일본하고 중국도 똑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경제 시대는 빠른 추격이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제조 시대에는 우리가 보면서 빠르게 추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추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결과물을 추격했습니다. 쟤들이 저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저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과정을 추격해야 됩니다. 네. 그들이 헤맸던 방식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실패해보고 헤매야 되는 그러한 과정의 모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구글이 모은 거, 아마존이 모은 거, 서비스 챗 GPT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가야 X 같은 생태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공감을 빠르게 시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부 싶습니다. 주도로 지금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지만 민간도 빨리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